회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기 전에 회계가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토대라고 할까요? 예, 어떤 역사적 이 상황들을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유럽이라는 곳이 지금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잖아요.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갖고 미국이 이제 최초 강대국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명이나 문화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입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서양 문명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냐? 저는 감히 회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세기 전만 해도 우리 유럽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요. 네. 그죠? 그 왜 그랬냐면 이제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무역이 퇴화가 됩니다. 무역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와 나라들, 사람들이 서로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 내가는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게르만족의 수장 클로비스가 로마를 점령하고 그 부하들의 영토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손을 떼요. 핸즈업을 해요. 사실상 이제 독립적인 자급자족의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우리 이제 보통 그걸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트레이딩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차피 필요한 거는 내가 그냥 그 안에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필요 없어요. 돈이 뭐 트레이딩이 하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산업도 몰락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산업, 월스트리트, 이가 사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정도, 거의 6,000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그런 문명입니다. 6,000년 전이면은 AD 4,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4,000년 전. 아브라함보다도 선년 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문화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하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 있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는데 우르라는 나라 여기가 이제 수메르 문명이었는데 거기에 이미 이 금융이 발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일으키고 투자를 받고 이런 이제 그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 인류의 그 문자가 그 수메르 문명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문자는 사실 뭐였냐면 성전에다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뭐 그런 거 성전에다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고 어떤 대가를 받았냐를 기록하는 그야말로 숫자들을 기록해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그것들이 뭐 나중에는 상용 문자가 되고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자의 어떤 토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돈 벌기 위해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랬던 수메르 문명인데 그야말로 4,000년이 지난 5,000년이 지난 후에 이 문명이 발달하기는 전혀 유럽에서는 거꾸로 가면서 문명이 몰락하고 자급자족 시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수학과 중동 지역, 그러니까 여기 유럽이라고 그러면 중동 지역은 도리어 상업과 수학이 엄청 발전을 하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라빅 숫자, 사실은 인도에서 나온 거죠. 인도에서
배워서 아랍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자기들이 쓰고 하다 보니까 아라빅 숫자가 나온 건데, 그 정도로 여기는 이제 발전했고,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이 송나라, 그죠? 또는 여기 이제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던 유럽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파워가 됐느냐? 그래서 클리어하고 그게 바로 세 사람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얘기를 드리면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종교는 돈이 더럽다고 가르칩니다. 유럽의 카톨릭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죠. 돈이 더럽다.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또 형이사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 아래서 백성들은 사실상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유교 정신,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양반들, 소수의 양반들, 왕족은 잘 살고 나머지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그냥 감수하는, 그것이 우리가 뿌리 깊게 받은 교육입니다. 유교 정신의 교육이에요. 그게 좀 더 한 발자국 더 심화된 게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죠. 그래서 그야말로 노예급과 전투계급과 상인계급, 그 다음에 브라만 계급이 나눠져서 사실 너희들은 우리 자리는 아예 넘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통치 이념을 통해서 극소수만이 자본을 소유하고, 그죠? 자본을 소유하고 사회를 계급함으로써 그들만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은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나님 만드신 귀한 마스터피스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거를 간파한 사람이 바로, 제대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제 칼뱅이죠. 칼뱅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고, 그런데 그 유럽, 카톨릭 문화에 굉장히 돈을 천시해왔던 그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이제 이분이 우리 책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발음을 잘 몰라갖고 보면은 나오죠. 수도사죠, 수도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이죠. 이분도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루카 파치올리라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신의 선물이나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과학이다.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지, 이거를 무슨 어떤 누구는 아주 선물처럼 내가 그 옛날에 전생에 해서 너는 잘 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물처럼. 또는 가난한 게 무슨 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벌인 것처럼 아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면 된다. 이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공부를 해야 된다. 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어떻게 보면 문명의 기계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실습도 해야 되고, 자동차를 배우는 것도 문명의 이기를 배우는데, 돈도 인간이 만들어낸 툴입니다. 툴이라서 이것도 쓸 줄 아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할 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자동차를 더 오래 쓰죠. 잘 쓰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파한 게, 발견해낸 게 뭐냐면 회계학입니다. 회계학인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단순하게 현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만 써놓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쓰면 월급이 얼마 들어오고, 거기서 내가 장보러 얼마 쓰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으로 얼마 쓰고, 간단하죠. 이렇게
현금 흐름만 쭉 설명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사서 거기다 자동차에 쓴 건 얼마를 이렇게 기록해 놓지만 내 재산 상태를 어디다가 이렇게 따로 기록해 놓지는 않죠. 요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비교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현금 회계학입니다. 차변과 대변 어렵지 않습니다. 차변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헷갈리긴 하는데 left or right, 예. 이쪽에다 쓴 거는 이쪽에다가 이쪽에서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현금 대신에 들어온 게 뭐냐, 그렇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네, 내가 현금을 500만 원을 들여서 냉장고를 샀다. 그럼 냉장고 500, 현금 500. 현금 500 빠지고 냉장고 500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이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제가 칠판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인데 대차 대조표, 이게 영어로 이제 밸런스 쉿인데요. 밸런스 쉿. 오른쪽과 대와 차변, 왼쪽과 오른쪽, 이 이제 대조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로는 밸런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이 밸런스, 같아야 된다 싶습니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회사를 차리게 되면 조달을 받습니다. 조달. 돈을 이제 펀딩 해오는 거죠. 영어로는 펀딩. 펀딩 해오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펀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돈 태우는 거죠. 내 돈. 그리고 남의 돈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 내 5억 드리고 대출 5억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억짜리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합과, 여기에선 금액, 여기는 위쪽은 요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내 돈, 남의 돈, 빌린 거. 그거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일로 투입을 해서 아파트를 산 거죠.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돈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파울치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조달 쪽과 사용 쪽 어떻게 돈을 조달을 했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를 재산 목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재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만들어져 왔는지, 어떻게 돈을 우리가 그 돈을 활용해서 샀는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저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 하면은 이제 이게 회사의 가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가 자산인데 자산을 10억짜리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5억 주고 5억 남으니까 내 돈은 5억이죠. 그죠? 이게 이제 이 기업의 가치인 거예요. 어차피 5억은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재산인 거죠. 아무리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팔아서 어차피 남한테 빌렸던 거 도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나의 재산은 5억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뭐 올랐어요. 그래서 15억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갚을 돈이 늘어납니까? 갚을 돈은 그대로죠. 5억이죠. 자산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자기 자본만 늘어납니다. 그죠? 자기 자본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 돈만 늘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5억 갚으면 10억 내 돈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내 돈이 이게 이제 5억에서
10억이 자기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회사나 투자회사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조달을 받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 어떤 자산을 사놨는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또 이제 나의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일반 회사는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만들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되면, 자, 5억이고 5억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1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은 공장도 사야 되고, 그죠? 공장 기계를 일단 사야 되고, 기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장도 부지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건물이라고 하죠. 건물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라이센스라든가 뭐 허가증 그런 게 필요할 때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영어권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필요한 투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매년 이제 소위 손익을 계산해 보니 매출 일으키고 비용 다 제하고 나니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손익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손익이 이제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억을 만들었어. 그 해에 영업을 잘해가지고 1억이 됐어. 그러면은 이 1억은 어디로 갑니까? 이걸 해서 잘 벌어갖고 했던 돈은 어디로 갑니까?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금이 1억이 늘었다고 생각합시다. 현금 이름이 여기 현금에 1억이 들어가겠죠? 그럼 원래 여기가 10억짜리 자산인데 10억이었던 게 1억이라는 손익이 현금이 늘어나서 11억이 됐다고 하면 이쪽도 11억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억이라는 돈이 자기 자본. 왜냐하면 어쨌든 타인 자본은 변화가 없죠. 항상 빌린 돈은 그대로지만 이익은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은 이제부터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은 내 거예요. 어차피 이자 주고 남은 게 이익이니까 그럼 일로 오겠죠. 그래서 내 자본이 또 내 재산이 1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로 이제 이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이 는 것만큼 이 남은 이익, 번 이익 가지고 현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뭐 토지를 좀 더 산다든가 건물을 좀 더 산다든가 기계를 다시 좀 더 산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투자가 되지만 어쨌든 이 자산의 가치는 이제 이 이익이 늘은 만큼 자산의 가치도 사용처도 11억이 됐다. 1억이 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들은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 어떻게 늘어가는지 우리가 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야말로 입체적으로.